네, 2주 만에 다시 수업을 시작을 하네요. 오늘은 운동용 나사에 대해서 할 겁니다. 나사 단원이 첫 번째는 이제 나사의 기본적인 거하고 나사에서 응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서는 나사의 체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오늘 마지막으로 운동용 나사인 파워스크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놈이요. 이 파워스크류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 얘도 파워스크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워스크류고요. 파워스크류는 사실 얘가 스크류죠. 요거는 이제 너트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회전을 하게 됐을 때 이렇게 스크류가 회전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다 이렇죠. 스크류가 회전을 했을 때 이 너트가 선형 운동을 하는, 단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렇게 스크류가 회전을 할 때 너트를 선형 운동 시키려면은 너트는 스크류랑 같이 따라서 돌면은 안 돼요. 그래서 너트가 회전하지 않도록 이렇게 뭐 주변에 가이드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마지막 쪽에 아마 다시 설명이 나오시게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스크류가 회전을 하고 너트가 이동을 하는 거지만 반대로 너트가 회전을 하면서 스크류가 이동을 하거나 혹은 스크류 자체는 고정이 되어 있고 너트가 회전하면서 이동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메커니즘 자체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누가 회전하고 누가 움직이냐 상관없이 어쨌든 회전을 직선 운동으로 변경시켜주는 그러한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반대로 직선 운동을 회전시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너트가 이동을 하면서 스크류가 따라서 회전을 하는 그러한 경우는 발생하지는 못합니다. 그만큼의 힘은 만들지는 못해요.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바와 같은 게 이제 스크류 너트입니다. 스크류 너트 메커니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가 스크류, 그 다음에 따라 도는 얘가 너트. 너트는 보통 이 앞에 그림처럼 원형이 아니고 사각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스크류가 회전을 할 때 너트는 회전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벽 같은데 가이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따라서 회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원형인 경우보다는 아무래도 사각형인 경우가 편하죠. 그래서 사각형인 경우가 좀 더 많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건 이 수업 마지막쯤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볼 스크류라 해서 안에 이렇게 볼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크류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스크류에 예를 들어서 나사산이야. 나사산 모양의 일반적인 스크류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여기 이렇게 볼들이 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나사다라고 하면 나사하고 앞나사하고 순나사의 나사산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볼이 끼어져 있으니까 볼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볼이 회전을 하니까 마찰력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될 겁니다. 마찰력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운동용 나사를 가지고 운동을 시킬 때 그만큼 쉽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보이스크류고요. 대신 마찰력이 없기 때문에 셀프 락킹은 안 돼요. 자동적으로 풀려버립니다. 파워스크류라는 거는 볼스크류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볼이 없는 그냥 단순하게 나사하고 너트, 스크류하고 너트로만 돼 있는 경우를 파워스크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회전 운동을 선형 운동으로 전환시켜주는 장치입니다. 회전에서 선형 운동이 나오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대로 가는 거는 절대로 안 돼요. 그 다음에 나사식 잭, 뭐 자동차 들어올리는 잭 같은 경우 얘를 회전시키면은 얘가 위아래로 올라가죠. 너트가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에 있어요.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산하실 때 곱하기 2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사식 프레스, 위에서 얘 회전시켜서 밑에 있는 무슨 물체가 있으면 얘 프레스 꽉 눌러주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인장시험기 같은 경우도 스크류 너트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수업을 들으셨을까요? 3학년 과정이었던 것 같네요. 재료시험 실습이라는 수업을 듣게 되면 그때 인장시험하고 구핌시험 같은 걸 하게 될 텐데, 우리 B에 1, 2, 3호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생기는 인장시험기 혹은 구핌시험기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구핌시험기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구핌시험기에서 위아래로 움직일 때 마찬가지로 얘가 스크류, 그 다음에 얘가 너트가 되겠죠. 뭐 가장 단순하게 보실 수 있는 거는 이제 C클램프, 클램프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얘가 스크류, 그 다음에 얘가 너트.
상당히 여러 가지예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여기서 회전을 시키면서 이제 뭔가 물체를 찝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에크메 나사를 사용을 합니다. 나사선의 모양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스크류너트 이 메커니즘에서의 일반적인 형상인데, 뭐 이거 말고도 다르게 설계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A번 같은 경우는 스크류를 회전을 시켜서 너트가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너트 고정식이고, 그 다음에 스크류가 회전하는 방식. 스크류가 회전을 하면서 스크류 자체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방식은 얘가 너트입니다. 너트가 회전을 하면서 스크류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방식.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식은 너트가 회전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너트 자체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방식. 그러니까 너트가 회전을 하면서 너트가 움직이냐, 아니면 스크류가 회전을 하면서 스크류가 움직이냐, 아니면 너트가 회전하면서 스크류가 움직이냐. 반대로 하나 빠진 거 있죠. 여기서 하나 빠진 거는 스크류가 이렇게 있으면은 일반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모터가 달려져 있고, 그래서 스크류가 회전을 하면서 여기 달려져 있는 너트가 이동하는 방식. 그래서 스크류가 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너트가 이동을 하는 그러한 방식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여기는 그림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한 가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여기 있는 동그라미 요거. 아직 우리 이제 베어링 단원에서 배우게 될 텐데 스러스트 베어링입니다. 예. 회전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마찰이 있겠죠. 그래서 마찰을 감소라고 표현을 할게요. 없을 수는 없으니까 마찰을 감소시켜주는 그러한 역할하는 스러스트 베어링 혹은 스러스트 부시라고도 하는데요. 스러스트 베어링, 스러스트 부시, 스러스트 컬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튼간에 다 이 부분에서 회전하는 물체랑 회전하자 너트가 회전하는 물체랑 정지되어 있는 물체 사이에 마찰력을 없애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스러스트 베어링 혹은 스러스트 컬러, 스러스트 부시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마찰이 감소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찰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감소하죠. 상황에 따라서는 이 마찰력을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마찰력을 고려하지 않고요. 복잡해지니까 계산하는 게 마찰력을 고려하지 않는 대신 안전계수를 조금 더 주죠. 그게 편해요. 안 되면 안전기수로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사산의 형태예요. 일반적인 체결용 나사하고는 나사산의 모양이 조금 다르고요. 운동용 나사 같은 경우. 그래서 일반적인 체결용 나사를 가지고 운동용 나사로 활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운동용 나사는 따로 운동용 나사에 나사산의 모양이 있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게 에크메 나사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흔하고요. 그냥 편하게 사다리꼴, 사다리꼴 나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사다리꼴 나사 혹은 에크메 나사라고 불러주면 될 거고요. 에크메 나사 같은 경우는 이 알파가 29도, 그러니까 요 나사산하고 산 사이의 각도죠. 자, 각도 알파 값이 14.5도가 돼요. 알파 값 14.5도 한 가지 기억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운동용 나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체결용 나사는 피치 다이어메타라는 게 있었는데 피치 1이죠. 네, 운동용 나사 같은 경우는 피치 다이어메타가 아니라 민 다이어메타라 해서 DM이라고 씁니다. 민 다이어메타, 그러니까 유효지름이죠. 유효지름이라는 게 있고요. 이 유효지름은 그냥 쉽게 생각을 하세요. 그냥 그 바깥지름하고 안지름의 평균값으로 그냥 표현을 해주셔도 무방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에크메 나사 같은 경우는 2분의 피치인 지점까지의 지름을 가지고 유효지름을 표현하는데 우리는 그냥 쉽게 2분의 D 플러스 DR 루트 다이아메타, 그러니까 바깥 지름하고 프라이머리 다이아메타하고 루트 다이아메타의 평균값으로 해서 민 다이아메타를 계산을 그냥 해주시면 될 거고요. 뭐 카탈로그에서 예쁘게 주어지면은 그냥 그 예쁘게 주어진 유효지름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이런 사다리꼴 나사, 에크메 나사가 가장 운동용 나사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 에크메 나사보다는 조금 편한 게 스터브입니다. 보시면은 차이점이 조금 위로 올라와 있죠. 루트 다이어메타가 더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요 나사산의 높이가 낮습니다. 이 나사산의 높이가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뭐냐면 나사산이 이렇게 있으면요. 얘는 운동용 나사예요. 운동용 나사는 계속해서 뭔가 마찰이 발생을 합니다. 마찰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운동용 나사를 만들 때는 얘네들을 반드시 열 처리를 하는 거래요. 열 처리를 하게 되면 바깥에서 이렇게 열이 들어가죠. 열 처리를 할 때 이 열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표면에는 열 처리가 잘 돼요. 이렇게. 표면은 잘 되는데 좀 심부라 그럽니다. 이 깊은 곳에는 열 처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표면하고 이 깊은 곳하고 경도가 달라요. 물론 표면이 가장 중요하죠. 아무래도 실제로 만나는 부분은 표면이니까. 그래서 심부의 경도보다는 표면의 경도를 더 심하게,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튀어나온 애들은 잘 돼. 근데 속 안에 들어가는 애들은 잘 안 돼. 열 처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속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열 처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 여기 이런데. 그래서 그거를 조금 높게 세운 겁니다. 위로 올린 거예요. 열 처리가 조금 더 쉽게 될 수 있도록. 그게 에크메 스터브 나사가 될 거고요. 자, 밑에 보시는 거는 효율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스퀘어 나사, 사각 나사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아마 사각 나사는 한번 보여드릴 텐데, 우리 그 수업 시간에 있는 그 111호에서도 운동용 나사가 꽤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사각 나사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이 사각 나사는 너무 비싸서 사용하진 않습니다. 다만 효율은 상당히 좋아요. 효율이 좋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나사가 이러한 사다리꼴 나사인데, 사다리꼴 나사는 나사하고, 만약에 얘가 너트예요. 뭐 스크류가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스크류하고 너트하고 이렇게 만나겠죠. 얘가 스크류예요. 그럼 만나게 되면 이때 하중을, 항상 하중은 스크류가 너트를 민다 그랬을 때 접촉면에 수직으로 항상 하중을 가하게 됩니다. 수직항력이라고 하죠. 우리가 반력 혹은 수직항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항상 이렇게 돼요. 항상 힘은 접촉면에 수직으로 가하게 됐습니다. 이건 모든 물체가 다 똑같아요. 항상 물체하고 물체가 접할 때는 그때 힘을 주고받게 되는데, 이때 하중의 방향은 무조건 접하는 면에 수직으로 하중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수직으로 하중이 가해지면 실제로 너트를 밀어주는 힘의 성분은 이만큼이에요. 이것에 이렇게 힘을 분해를 했을 때, 우리 힘의 분해 아시죠? 힘을 분해를 했을 때 실제로 밀어주는 하중은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얘가 F다라고 하면, 아까 얘 14.5도라고 했죠? 알파 값이. 그래서 이 실제로 밀어주는 하중은 F의 코사인 14.5도예요. 물론 코사인 14.5도가 0.9 얼마 나오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나진 않지만 여튼 간에 손실은 발생을 하죠. 얼마만큼? F에다가 사인 14.5도만큼은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에크메 나사의 특징이에요. 손실이 뭐 크지는 않지만 약간은 발생을 한다. 근데 사각 나사 같은 경우는 나사하고 나사산이 이렇게 만났어. 이게 너트야, 얘가 스크류야. 그러면 수직으로 만나게 되는 방향이 바로 너트를 밀어주는 방향과 동일합니다. 코사인 0도죠. 코사인 0도 1이잖아요. 그래서 F 코사인 0도. 그러면 F랑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밀어주는 힘 모두 다 실제 너트를 이동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이 상당히 높아요. 문제는 요 모서리를, 여기를 깎아줘야 되는데, 깎아주는 툴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요. 들어가게 되면 요 벽면에서 툴하고 요 벽면 사이에 툴이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여기를 깎아주는 툴이. 그러면 요 벽면 사이에 마찰이 발생을 합니다. 꽤 어려워요, 이거 가공을 하는 게. 그래서 가공 시간도 상당히 짧고, 그 다음에 가공을 할 때 깎아내는 깊이도 상당히 얇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가공이 난해하기 때문에, 가공이 난해하다는 얘기는, 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는 비싸다는 뜻입니다. 비싸요.
그래서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사다리꼴 나사를 사용을 하고, 얘가 사실 처음엔 그랬죠. 처음엔 사각 나사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가격이 비싸고 가공이 난해하니까 조금 편하게 하자라고 해서 사다리꼴 나사가 나오게 된 거고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죠. 사각 나사가 너무 비싸니까 사다리꼴 나사를 쓰고, 대신 사다리꼴 나사는 효율이 조금 떨어지니까 모터를 조금 더 큰 모터를 사용을 해서 운동용 나사를 회전시키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절충을 하는,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나오는 거는 모디파이드 스퀘어 나사.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완화된? 모디파이드면 이제 수정된이라는 뜻이긴 한데, 어쨌든 사각 나사하고 사다리꼴 나사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각도를 알파 값을 5도로 만들었습니다. 14.5도가 아니라 5도, 대략 한 10도 정도를 줄여준 거죠. 그래서 사각 나사의 효과를 볼 수 있게, 그러면 얘는 밀어주는 힘이 F의 코사인 5도니까 코사인 5도면은 대략 0.98인가 그렇게 나올 거예요. 진짠가요? 코사인 5도, 코사인 5도. 0.99네요. 98이 아니라 0.99니까 거의 유사하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약간의 경사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툴이 들어왔을 때 벽면하고 만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공은 스퀘어 나사보다 쉽고, 그 다음에 효율은 에크맨 나사보다 좋고, 그런 게 모디파이드 스퀘어 나사,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머트리스라고 해서 한쪽 방향으로는 하중을 크게 가할 수 있고,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할 때는 하중을 작게 하는 거니까, 물체를 들어 올릴 때는 이 방향, 그 다음에 물체를 내릴 때는 조금 힘이 적어도 상관없으니까 반대 방향, 이런 식으로 나오는 나사산이 대칭이 아닌 거, 이런 것을 머트리스 나사라고 하는데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나사산의 형태에서 쓰는 거는 두 가지예요. 에크맨 나사 아니면 사각 나사. 극과 극이죠. 그냥 가장 많이 쓰는 게 한 90%가 이거고 한 10%가 사각 나사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이지는 않은 나사들이에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뭐 나중에 나사산 설계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냥 에크맨 나사부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파워스크류에서의 계산식이 들어갈 거예요. 궁금한 건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나사를 돌릴 거야. 이런 거죠. 다시요. 자, 얘를 돌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돌려가지고 나사를 뭔가 들어 올리거나 내리거나 그렇게 할 겁니다. 궁금한 건 그거예요. 돌리는 힘 얼마여야 돼? 토크 얼마여야 돼? 요거죠. 왜?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니까. 사람이 돌리진 않을 거거든요. 여러분들 운동용 나사, 기계에다가 쓰는 운동용 나사 여러분들이 직접 돌릴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사람이 돌릴 거라면, 얘처럼 이렇게 사람이 돌릴 거라면 힘에다가 A, 그래서 내가 돌리는 힘이 얼마나 필요하냐, 얘를 궁금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이 직접 돌릴 거면. 근데 일반적으로는 직접 돌리지 않죠. 여기에다가 뭘 달아요? 이렇게 해서 모터 달 거잖아요. 모터 달아서 회전을 시킬 거라고요. 그럼 모터에서는 필요한 게, 제가 모터 단어에서 말씀드렸죠. 토크, 그 다음에 벨로시티, 속도, RPM이라고 하죠. 예, 토크랑 RPM, 이게 중요하죠. 그럼 과연 내가 어떤 운동용 나사를 가지고 설계를 했어. 이 운동용 나사로 얼마만큼의 힘을 가하게 할 거야. 들어 올린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아니면 옆으로 민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쨌든 얼마만큼의 하중을 밀 거야. 꼭 들어 올리는 건 아니에요. 밀 수도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하중을 밀 거야? 그러면 그만큼의 하중을 밀 때 얼마만큼의 토크가 필요하느냐? 뭐 할 때 필요한 거야? 모터 선정을 할 때 필요한 거죠. 모터를 선정을 할 때 필요한 토크가 얼마냐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설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계산해 나가는 과정인데요. 중간식은 좀 복잡해. 이거를 이제 한번 이해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어렵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근데 운동 방정식입니다. 그냥 이렇게 운동 방정식에서 T축 탄젠트하고 액셜 방향하고 탄젠셜 방향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워서 식을 쭉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운동 방정식 세워서 식을 풀어주는 것까지는 원하지는 않고요. 이제 원하는 건 최종 결과식만 보실 수 있으시면 돼요. 자, 최종 결과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토크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2분의 WDM
곱하기입니다. 요 전체예요. 이렇게 곱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으셔도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여기에다가 f dm 플러스 l 코사인 알파, 그 다음에 분자는 분모는요, 파이 dm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fl. 이렇게 나왔어요. 식이 좀 복잡하죠. 이 식 외우진 마시고요.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필요하시면 찾아 쓰시면 되는데, 자,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W가 나와 있습니다. W는 스크류에 걸리는 액션 로드예요. 자, 스크류를 이렇게 위로 세워서 너트를 가지고 물체를 들어 올릴 거야. 스크류를 회전을 시켜서 어떤 이 물체가 밑으로 내려가려는 W만큼을 들어 올릴 거야, 위로. 자, 그랬을 때 나오는 식이 이 식이란 얘기야.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통 기억을 해요. 생각을 잘 해요. 왜냐하면, 중력 방향에 대해서 들어 올리는 거니까, 야, 이건 물체의 무게인가 보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스크류가 옆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있죠? 스크류가 옆으로 넓고 이렇게 W가 가해진 상태에서 내가 얘를 회전시켜서 이 물체를 이쪽으로 이동을 시킨다. 그랬을 때 필요한 식이 이 식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식은 뭐예요? with the load니까 하중하고 같이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스크류가 이렇게 있을 때 얘를 회전시켜서 이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 W만큼의 하중을 받는데 그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중을 받는 방향으로 이동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밑에 있는 식입니다. 쉽겠죠, 당연히. 위에 있는 거는 하중의 반대 방향에 대해서 하려는 거니까. 이동 방향에, 하중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토크니까 밑에 있는 식보다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은 위에가 분자가 플러스죠. 밑에 있는 식은 분자가 마이너스예요. 작아지겠죠, 값이. 그래서 위에 있는 식하고 밑에 있는 식이, 이 식하고 이 식이 형태는 똑같은데 부호만 달라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당연히 위에 식이 더 커집니다. 모터 선정할 때는 작은 값을 신경 쓰실 필요는 없죠.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운동용 나사는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갔다 왔다를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신경 쓰실 필요 없이 그냥 토크에 대해서만 위로 올라가는 방향, against the load에 대해서만 보시면 될 거예요. 들어 올리는 거죠. 밀어내는 거, 들어 올리는 거. 그거에 대해서만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때의 하중이고요. 하중은 단위는 뉴턴 단위로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민 다이어메타 DM이라는 건 민 다이어메타예요. 민 다이어메타는 2분의 D 값하고 루트 다이어메타, 프라이머리 다이어메타하고 루트 다이어메타 절반값 혹은 카탈로그에 주어졌으면 주어진 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다이어메타니까 길이니까 밀리미터 단위로 쓰시면 될 겁니다. 마찰 계수는 단위가 없죠. 마찰 계수는 단위가 없고요. 일반적으로 스틸하고 스틸 사이의 마찰 계수는 0.1에서 0.2 정도 돼요. 여기서 마찰 계수라는 건 너트하고 스크류 사이의 면접촉이잖아요. 여기 너트하고 스크류 사이의 마찰, 요 마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그 볼 스크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마찰 계수는 거의 0에 가까워지게 될 거고요. 자, L은 리드예요. 여기 있는 요 L, L은 리드. 파이는 알죠? 파이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고요. L은 리드입니다. 리드는 아시죠? 1회전 시에 너트의 이동 방향, 이동 거리. 이것을 리드라고 부릅니다. 단위는 밀리미터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단열 나사를 사용을 해요. 단열 나사 같은 경우는 리드하고 피치하고 동일하죠. 단열 나사는 리드하고 피치가 동일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열 나사다. 이열 나사는 리드가 피치의 2배, 3열 나사는 3배, 4열 나사는 4배. 그러니까 이게 단열 나사냐, 2열 나사냐, 3열 나사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단열 나사니까 피치랑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요거 오타네요. A가 아니라 알파죠. 알파는 나사산 각도를 알파라고 합니다. 에크메 나사 같은 경우는 알파 값이 14.5도. 그 다음에 사각 나사 같은 경우에는 알파 값은 0도. 이렇게.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에크메 나사든 사각 나사든 그냥 코사인 알파 1로 놓으시면 돼요. 뭐 그래도 크게 무방은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뭐 배우는 상황이니까 그냥 일단 14.5도로 볼게요. 코사인 14.5도가 얼마였지? 잠시만요. 코사인 14.5도.
0.968이네. 0.97이네요. 뭐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겠네. 뭐 그냥 그렇게 쓰시는 걸로. 어차피 안전계수 넣을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식을 넣어서 그냥 계산을 해주시면은 되는 문제가 되실 거예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 칠판이 빈 칠판이 F8 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간단한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스크류가 이렇게 있어요. 스크류가 이렇게 있고요. 이 스크류는 M10짜리 스크류였다라고 해볼게요. M10짜리 스크류였다라고 해볼게요. 자, M10짜리 원래는 에크메 나사였다라고 해보고요. M10짜리 스크류 단열 나사라고 하죠. 그냥 단열 나사 이렇게 해볼게요. 자, M10짜리 스크류 같은 경우는 루트 다이아메타가 M10짜리가 8.2 정도 되네요. 예, 8.2 정도 되고 그 다음에 D값이 1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두 개수로부터 민 다이아메타는 자, 10 플러스 8.2 나누기 2 해주시면 9.1이네요. 그래서 민 다이아메타는 9.1mm라고 봐주시면 될 거고요. 자, 얘에다가 너트를 달았어요. 이렇게 너트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너트를 이동시키려고 할 거예요. 너트를 이동시키려고 하고요. 단열 나사고 이렇게 됐네요. 자, 너트가 지금 이동을 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하중이 가해집니다. 하중이 얼마나 가해지냐면 우리 W로 하기로 했죠. 자, 하중이 얼마나 가해지냐 하면은 크게 아까 한 100kg/s 정도 할게요. 100kg/s 정도의 하중이 가해진다. 100kg/s면 1000N입니다. 1000N만큼의 하중이 가해진다. 자, 얘를 회전을 시킬 거야. 회전시킬 때 필요한 토크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필요한 힘 F는 필요한 토크 이거는 2분의 W에다가 dm 곱하고요. 곱하기 자, 그 다음에 F 파이 dm 마이너스 L 코사인 알파 그 다음에 파이 dm 코사인 알파 플러스 얘가 플러스고 밑에가 마이너스네요. 지우개 예. 마이너스 FL 이렇게 나왔습니다. 리드 하나 안 찾았나요? 리드는 M10짜리 나사니까 리드는 피치랑 똑같죠? 단열 나사니까 M10짜리 나사의 피치가 1.5네요. 물론 요거 1.5는요 사실 체결용 나사의 피치가 1.5고요. 운동용 나사는 아마 피치가 1.5보다는 클 겁니다. 근데 그냥 뭐 지금 자료가 별로 없으니까 같다라고 하고요. 네, 그냥 예쁘게 넣으세요. 여기다가 값을. 자, W 얘를 회전시킬 때 이쪽 방향으로 이동시키려고 하는 거야. 지금 against예요. 하중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1000N 그 다음에 dm은 민 다이아메타는 9.1mm 2 곱하기 자, 마찰력 안 정했네. 그래. 여기 마찰이 작용해. 마찰 0.1만큼 작용한다라고 해볼게요. 프릭션입니다. 자, 그러면 0.1 곱하기 파이 곱하기 9.1 플러스 리드가 1.5 곱하기 코사인 에크메 나사니까 14.5도. 자, 그 다음에 파이 곱하기 9.1 곱하기 코사인 14.5도 마이너스 0.1 곱하기 리드는 1.5. 예. 그냥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는 9.1 곱하기 1000 나누기 2 하면은 4450 나오고요. 곱하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0.1 곱하기 파이가 어디 있더라? 예, 파이 곱하기 9.1 마이너스 플러스네. 플러스 1.5 곱하기 코사인 14.5도 4.31 예. 나왔고요. 그 다음에 파이 곱하기 9.1 곱하기 코사인 14.5도
마이너스 0.2 곱하기 1.2 0.15네. 27.5253 27.53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4450 곱하기 4.31 나누기 27.53 예. 그러면 얘는 6.7 정도 나오네요. 그럼 대략 필요한 토크는 697 예, 단위는 힘의 단위, 토크는 단위가 항상 뉴튼 미터 단위잖아요. 힘하고 거리 곱한 거잖아요. 토크 힘에다 거리 곱한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단위를 뉴튼, 밀리미터가 되겠죠. 왜냐하면 힘의 단위는 뉴튼이었고 길이 단위는 밀리미터를 썼으니까. 그래서 단위는 뉴튼 밀리미터. 697 뉴튼 밀리미터의 토크를 갖는 그러한 모터를 선정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따 수업 시간에 우리 아마 요거 모터 선정하는 것까지 한번 해볼 거예요. 그때는 실제로 이동시키는데 이동 속도 얼마를 주고 싶어? 속도를 얼마를 주고 싶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피치가 1.5야. 근데 얘가 이동 속도가 1m/s의 속도로 이동을 시키고 싶어. 예. 1m/s, 말도 안 되지. 1m/s는 불가능하죠. 예, 100mm 100mm도 꽤 빠르다. 예, 10mm/s. 자, 이만큼의 속도로 이동을 시키고 싶어. 자, 만약에 이동 속도가 10mm/s다. 1초에 1cm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1m/s라 했는데 1m/s가 사람이 1m/s로 가는 거는 그렇게 뭐 하진 않죠. 10초에 10m 가는 거니까. 근데 기계 뭐 M10짜리 나사 그쵸. 지름이 1cm인 그런 나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m/s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자, 여튼, 이동 속도가 10mm/s. 근데 얘는 리드가 요거야. 1.5mm예요, 리드가. 1.5mm,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이동 속도 15라고 하죠. 예, 15mm/s. 예. 자, 이동 속도가 얘가 15mm/s예요. mm/s예요. 자, 지금 리드가 1.5mm입니다. 다시 말해서 1.5mm/revolve예요. 1회전할 때 1.5mm를 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15mm를 가는 데는 몇 회전이 필요하겠어? 이것으로부터 맞죠? 10리볼브가 필요하죠. per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1초에 10회전, 10회전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1분이면 60초니까 그러면 600회전 하겠네. RPM. 이렇게 나온 겁니다. 모터 선정할 때 두 가지, 요거 두 개. 토크.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 RPM은 600 RPM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토크는 697 뉴튼 밀리미터. 킬로그램 포르스로 나타낼까요? 뉴트니까 69.7 킬로그램 포르스 밀리미터. 센티미터로 많이 쓸걸요? 밀리미터가 아니라 그러면 6.97 킬로그램 포르스 센티미터. 예,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대략 7kg 펄스 센티미터 이 정도면 되겠네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안 한 거 있죠. 안전계수 하나 생각하지 않았죠. 안전계수는 토크에다가 안전계수를 곱해주면 될 거고요. 만약에 토크에서 예를 들어서 세이프티 팩터가 1.5 정도 된다. 그러면 안전계수까지 고려하면 안전계수 곱해주시면 돼요. 요거에다가 7 곱해주시면 되니까 1.5에다 7, 1.5에다 7, 3.5 정도 되네요. 그러면 10.5 정도 되는 킬로그램 포르스 센티미터만큼 되는 모터를 선정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세한 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런 형태로 해서 모터 선정하는 것까지가 아마 설계하는 내용이 되실 거예요. 이번 단원에서는. 자, 다시 돌아왔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모터를 토크를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컬러 부분, 여기 컬러 부분 있다 했죠? 스러스트 베어링 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컬러 부분에 스러스트 베어링을 사용을 해서 마찰이 없다라고 제가 마찰 그냥 무시하고 안전계수를 퉁쳐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마찰을 고려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그 마찰을 고려하고 싶으면 그 마찰에 대한 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러스트 와셔나 스러스트 컬러나 스러스트 컬러 부분에서 생기는 베어링이나 와셔를 사용을 하게 됐을 때 그랬을 때 이 와셔 베어링이나 와셔에서의 마찰 요거죠.
에서의 프릭션. 예, 요거를 고려를 해주면은 이렇게 식을 써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여기에 스러스트 베어링을 이렇게 쓰는 그런 형태의 그림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때 요 길이가 DC입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안전계수를 조금 더 주는 걸로. 왜냐하면 스러스트 베어링을 사용을 하게 되면 정말로 마찰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사실 와셔는 있어요. 마찰이 뭐 한 0.05 정도는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마찰 계수를 조금 더 주세요. 그냥 안전계수를 조금 더 주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크메 나사하고 사각 나사는 그냥 코사인 알파는 1로 계산을 해도 큰 오차는 없는데, 우리는 그냥 수업을 하는 입장이니까, 배우는 입장이니까 여기서는 에크메 나사는 14.5도 그냥 쓰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파워스크류의 가장 큰 장점은 이겁니다. 셀프 락킹.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 내가 여기 있는 물체를 들어 올릴 거야. 암이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다 다시 그릴게요. 자, 이렇게 암이 있고요. 암을 이용해서 여기 물체가 달려져 있습니다. 여기가 회전 피봇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체가 있어. 얘를 이렇게 들어 올릴 거야. 이만큼 들어 올렸어요. 이렇게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모터 달았겠죠? 예, 모터 달아서 들어 올렸어요. 들어 올린 다음에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기 위해서 딱 들어올린 다음에 모터를 껐어. 그러면 얘 쭉 하고 떨어집니다. 물론 이거는 모터의 감속기가 아주 크면은 마찰 때문에 안 떨어지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모터가 못 이기고 쭉 하고 떨어져요. 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터에 계속해서 전류를 흘려줘야 되겠죠. 근데 모터는 회전하지 않으면서 전류가 계속해서 흐르면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간다고? 열로 간다고. 그래서 모터 망가진다고요.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근데 파워스크류는 그렇지 않아요. 파워스크류는 자, 이만큼 물체를 들어 올렸어. 얘 하중 받고 있어. 여기서 정지하고 있어. 모터 꺼도 돼요. 모터 꺼도 됩니다. 그래도 얘 회전하지 않아요. 모터 회전하지 않습니다. 모터 꺼도 돼요.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사는 이동하려는 힘을 가지고 얘를 회전시킬 수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너트를 막 눌러가지고 나사가 회전하게 하는 게 가능한지. 아니죠. 회전을 해야지만 선형운동을 하지, 선형운동을 하면서 회전하지는 못한다 그랬었죠. 왜냐하면 여기 마찰이 있으니까. 나사의 풀림 단원할 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나사 산하고 산 사이에 마찰이 있기 때문에 그 마찰에 의한 토크로 그거 이상의 토크가 외부에서 가해지기 전에는 절대로 나사가 회전하지 않습니다. 그때 조건이 있는데요. 이 조건이에요. 물론 나사산이 막 이렇게 나사산이 커. 어떤 애는 나사산이 이렇게 돼 있어. 셀프락킹이 당연히 얘가 유리하겠죠. 여기가 중심이다. 여기가 중심이다. 얘는 경사가 크잖아. 그러니까 얘는 셀프락킹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셀프락킹이 쉽게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조건이 있긴 한데, 그 조건은 요거를 만족을 시키면 그 조건이 성립을 하는데, 일반적인 파워스크루라고 나오는 일반적인 나사들은 다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다 셀프락킹이 가능하다. 가장 큰 장점이에요. 파워스크류의 가장 큰 장점은 셀프락킹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워스크류는 효율이 그닥 좋지는 않아요. 마찰이 있으니까. 이 마찰이라는 게 참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죠. 마찰이 있기 때문에 셀프락킹이 되고, 대신 마찰이 있기 때문에 손실되는 에너지가 있고. 그래서 그때의 효율은 요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토크를 계산을 하니까요. 토크를 계산해서 모터를 선정을 하니까 효율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무방할 거예요. 자, 이거는 파워스크류를 이제 디자인을 하는 방식입니다. 모터가 있으면 모터가 있고 얘가 스크류예요. 얘가 파워스크류입니다. 파워스크류하고 모터를 직접 연결하시면 안 된다 했죠.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축하고 축을 직접 연결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얼라인먼트가 이 모터 축의 얼라인먼트랑 그 다음에 파워스크류의 얼라인먼트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맞출 수 있게 커플링이라는 부품을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스크류가 있으면은, 스크류는 회전을 하는 거니까 공중에 떠서 회전을 할 수는 없어요. 어디선가 고정이 돼서 회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베어링이 있어야 되는데, 이 베어링은 나중에 베어링 단어에서도 배우시겠지만, 이 파워 스크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축 방향 하중하고 그 다음에 반경 방향 하중을 모두 다 받습니다.
그래서 측방향 하중하고 반경 방향 하중을 모두 다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베어링을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 위에서 이제 너트가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너트는 스크류가 회전을 하면 너트는 따라서 회전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너트가 회전하지 못하도록 가이드가 있어야 돼요. 가이드 샤프트를 하나를 달아주는 게 제일 편하고요. 그러면 너트가 이 가이드 위에서 움직이게 될 텐데 그때 너트랑 가이드 사이에 마찰이 있겠지? 그 마찰을 잡아주는 게 여기 있는 부시라는 부품입니다. 부시라는 부품은 나중에 베어링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슬라이딩 베어링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워 트랜스미션을 설계를 하는 이러한 스크류 너트 파워 트랜스미션을 설계를 하는 방법은 이러한 형태로 설계를 하는 게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 이 수업 시간에는 뭐 이거를 설계하는 것도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모터 선정하는 것까지도 아마 이 수업의 목적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이스크류예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 사이에 볼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형태의 스크류를 보이스크류, 마찰이 상당히 작아집니다. 우리 영상은 수업 시간에 영상을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보이스크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볼 컨택, 롤링 컨택이죠. 롤링 컨택을 하기 때문에 나사효율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미끄러지는 그런 것들은 거의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볍고 장점이 참 높죠. 그래서 속도가 빠른다든가 그럴 때 사용을 할 수 있고 아주 정밀한 제어 같은데 그런데 많이 사용을 해요. 대신 셀프 락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파워 스크류는 셀프 락킹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찰이 거의 없으니까요. 파워 스크류 상당히 비싸요. 일반적인 스크류의 대략 가격이 한 5배 정도? 일반적으로 보통 많이 쓰는 한 M20짜리 스크류가 파워 스크류가 1m 길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 대략 가격이 한 3만원, 4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이 스크류로 그걸 설계를 한다라면 16만원에서 18만원 정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보이 스크류고요. 당연히 비싼 기계, 뭐 항공기라든가 아니면 공장용 기계도 다 보이 스크류를 사용하고요. 좀 비싼 기계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게 되실 거예요. 예, 여기까지네요. 자, 오늘 이제 쭉 수업을 했는데요. 오늘 수업한 거는 파워 스크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운동용 나사에 대해서 쭉 수업을 했었고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들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파워 스크류라는 거는 회전 운동을 선형 운동으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선형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셀프 락킹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실 거고요. 일반적으로 파워 스크류는 운동용 나사를 사용을 합니다. 다시요. 사다리꼴 나사를 사용을 해요. 일반적으로 사다리꼴 나사를 사용하고 특수한 경우에는 효율이 상당히 높아야 되는 경우에는 사각 나사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에크메 나사랑 사각 나사 두 가지 기억을 해주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워 스크류를 사람이 직접 돌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모터에 연결해서 돌리니까 모터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파워 스크류를 사용하려면 모터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모터를 선정하려면 두 가지 토크랑 속도가 있다. 이때 뭐 속도는 아까 계산한 식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토크죠. 모터에 적용되는 토크는 이 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이건 수업 시간에도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시게 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셀프 락킹에 대한 얘기, 설계에 대한 얘기 했었고요. 설계는 제가 이렇게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상황이 워낙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예시가 되실 거고요. 가이드를 굳이 가이드 샤프트가 아니라 가이드 면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때 실제 설계를 해보셔야지 좀 배우실 수 있는 내용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보이 스크류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는 파워 스크류 설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또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모터 선정하는 것까지 수업 시간에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